네, 오늘 이 뉴스를 꼭 봐야 된다. 이알류를 통해서 하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충석 의원님, 정재호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힘 빠진 연말 증시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 이제 연말을 앞두고 한 2, 3주가량 이러한 모멘텀 없는 시장,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뭐 푸클로징이라고 하나요? 연말 장부, 이제 정리 부분이라던가. 자, 모든 면에서 한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연말 증시 향방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충성 의원님,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네. 산타 랠리, 연말 랠리는 좀 뒤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연말 이 시기만 되면은 항상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산타랠리, 뭐 연말랠리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을 보자니 특정 밴드 내에서 다소간의 등락들만 지금 반복하고 있고 별다른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드린 이 단어들 지금 쏙 들어간 상황이죠. 아무래도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지금 끝났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 그 결정 이슈도 끝났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이런 이슈가 좀 없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상승 모멘텀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모멘텀이 좀 확보되기 전에는 이런 좀 지지부진하고 좀 제한적인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뭐 남은 기간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가올 2023년 이 부분도요, 뭐 뒤숭숭한 시장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연준에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뭐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내년 초반 역시 별다른 그 모멘텀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은 좀 여러분들을 좀 지치게 하고 불안해하고 좀 따분해하게끔 하는 이런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실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증시 체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 조금의 그 변수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본다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외국인의 이탈 역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들어서 물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1,000억 넘게, 1,100억 넘게 지금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9,800억 가량을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이러한 그 비우호적인 동향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말씀드렸던 체력 이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안 좋은 내용들만 말씀드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도 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그래요. 최근 시장에서 그 불확실성을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금투세, 금투세 이슈가 그 분위기가 2년 유예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시장의 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좀 못 움직이게끔 하는 제한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부분들은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적으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뭡니까? 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지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글로벌 각국의 또 글로벌 경기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보면은 물론 이제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형성됐던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습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이 자체는 이제는 시장이 횡보 아니면은 상승으로 바뀌겠죠. 횡보든 상승이든 있는 저점 매수 싸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는 저점 매수만 여러분께서 잘하면 앞으로 손실 없는 이런 그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시장이 물론 이제 전반적인 그 모멘텀이 없고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좋을 때만 좀 주식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도 주식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좋은 상황에 이게 주식을 한다? 이 말은 좀 늦을 수가 있어요. 네, 좋아지기 전에 매수를 해야 어찌 보면 가장 절호의 이런 그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안 좋아요. 네. 하지만 좋아지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여러분께서 주식을 하기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는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시장은 항상 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좋아질 것이고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그 정점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에 우리는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겠습니다만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투자 세금, 금투세가 유예가 됐고 또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편이다. 근데 다만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의 공백기가 한 2주간 있을 거라는 얘기네요. 자, 주요한 경제 지표가 마무리가 됐고 금리 결정도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또 불안감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13일부터면 이제 중순 이후잖아요. 그때까지는 너무 좀 이 공백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 힘 빠졌던 증시 이제 힘이 좀 들어올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어떤 호재가 없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욱이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도 없고 네. 뭔가 모멘텀을 걸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어쩌면 그 좀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재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 재료의 모든 것들을 다 떠넘기려고 해요. 경기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금리를 높이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런 많은 것들에 너무 끼워 맞추기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짧게 이 부분을 좀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난주까지 있었던 몇 가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CPI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다. 그래서 상승하려 했던 미증시가 꼬꾸라지고 추가 낙폭을 키우고. 그런데 분명히 목요일장 미증시는 3%대 하락을 했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1%대 하락을 해서 금요일장에 목요일 야간에 미증시는 3%대 하락을 했고 우리는 금요일장 1%대 하락해서 약보합으로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만약 정말 금리가 문제고 수급이 문제였다고 하면 네.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간장이 끝나고 나서 야간 선물 시장이 시작되고 미국 본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번 더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특히 미증시 3대 지수가. 네. 이게 왜 그랬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동시만기를 맞이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였는데 동시만기였었는데 자그마치 그 규모가 2년 만에 최대 규모라곤 2조 6천억 달러였어요. 2조 6천억 달러를 한화로 환산을 하면요. 3,300조에 달하는 돈입니다. 3,380조에 달하는 돈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만기를 앞두고 어떤 방향성을 타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였을 거예요. 또한 문제였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상황 발생을 막아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3주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수급을 조율해 왔었고요. 수급을 조율해 온 터에 더 오르지도 못하고 깊이 내리지도 못하고 한번 쭉 잡아 끌어올리게 되면 다시 한번 쳐내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쳐서 들어온 흐름이 나오면 끌어올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시장 좀 설왕설래가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런 수급 구조에 자꾸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려고 하니까 재료가 부진하고 또 그런 재료의 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근거가 너무 충분하잖아요. 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내내 위에서 한 번 더 가냐 마냐를 했지만 완만하게 그리고 이제는 다시 격하게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인플레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고요. 스티키 프라이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끈적끈적한 요인들, 근원 물가의 끈적끈적한 요인들
그것들조차도 이제는 정체 구간에서 다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플레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인 거고요. 그렇게 연준이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력하게 대시를 한다면 연준은 더 강경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또 일각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혼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원론적인 것들만 보면 돼요. 네. 주말 동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요. 블룸버그 휘하의 경제연구소인데요. 앞으로 아시아 통화에서 특히 한국의 환율은 원화의 환율은 내년도 1,130원대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는 레포트를 내놨어요. 환율 하락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네, 환율 하락은 더 가팔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1달러를 가지고 1,400원을 주는 구간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러를 가지고 1,200원을 쳐주는 구간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1달러를 가지고 더 많은 원화를 환전을 해서 들어와야지 더 많은 종목을 매수하든 더 많은 상품을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쟁적으로 들어오면서 환율은 급격하게 들어왔고요.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갭을 메우고 다시 되발락을 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반복하면서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달러의 약세, 즉 그동안 풀었던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적시적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적정 구간의 인플레와 또 적정 구간의 인플레를 대동하면서 들어오는 화폐 가치의 하락. 결국 그런 것들은 상품 선물 시장과 상품 통화와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상품 통화권역인 우리나라의 원화도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환율 그리고 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과 관련된 다른 요인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유가도 최근 들어서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을 둘러싸고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요. 1억 배럴이 넘는 물량을 미국은 38년 만에 최대치의 전략류 방출이라는 미명하에 네. 전략류를 방출해 왔단 말이에요. 전략류를 방출했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싸진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류를 다시 매입하려고 하겠지만 유가가 내려오는 만큼 인플레를 끌어내리고 인플레를 끌어내리는 만큼 지금 현재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긍정적인 효시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끌어올리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환율도 들어오고 유가도 적정 구간부터 반발을 하기 시작할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을 괴롭혔었던 파생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모두 만기를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내년 3월물 동시만기 이전 그리고 1월 중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들은 없을 거예요. 단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주택 관련 경기 지표들인데 안 좋게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안 좋게 나온다는 건 결국 후에 임대료와 관련되어 있는 주거비와 관련되어 있는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들과 PC, 개인 소비,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이슈만 없다면 대략적으로 지수는 내리는 종목과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교차하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게 되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기대하고 계신 산타랠리는 시작이 됐다. 이번 주부터 그리고 오늘도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은 한동안 더 이어지게 될 텐데 너무 그렇게 시끄럽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환율이 더 약해진다라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모아가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짧은 매매에는 다소 밀릴 수 있을지언정 안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또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고요. 그 시작은 이번 주부터 멋들어진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에 동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표의 공백기, 또 수급의 공백기, 자, 여러 모멘텀의 이제 공백기 안에서 연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자, 지루한 박스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시 생각을 바꿔서 보면 큰 변수가 없으면 또 급락도 없을 것이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자, 환율의 하락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다면 증시 괜찮을 예정이고 또 1월부터는 분명히 또 나아지는 주도주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시각. 자, 그러면 앞서 김중석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지금은 돈이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오면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굉장히 폭등했던 올해의 업종 종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나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특히 리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1000% 이상 상승한 하이드로 리튬을 필두로 경동인베스트, 또 동양, 금양 등 이제 포진했는데 오늘 이 종목들이 또다시 좀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자, 김충성 위원님. 네. 배터리 2차 전지주의 대형주들은 좀 하락인데 리튬 쪽은 좀 여전히 강세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은 네. 뭐 리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뭐 돋보인 그런 하루였죠. 물론 이제 움직인 것을 본다면은 역시나 이슈입니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 세게 움직이게끔 하는 또 더 탄력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됐었는데 오늘 이슈가 전해진 부분들을 본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중국에서요. 리튬 가격, 그 공업용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세인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오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상향의 그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움직인 종목들을 본다면은 하이드로 리튬, 또 어반 리튬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본다면은 광무가 약 14% 움직였고 지에넌 에너지 역시 약 13%가량이 움직이면서 뭐 오늘처럼 좀 부진한 시장에서도 단연 돋보이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역시나 그 이슈라는 것,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더불어 본다면은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게 이 리튬 관련 종목들이요 최근 몇 주간 계속적으로 좀 부진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의 부진으로 인해서 많이 내렸고 이는 가격 매력을 좀 발생시키면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슈가 더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큰 탄력이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좀 더 이제 폭을 좀 넓게 본다면은요, 2차 전지, 배터리, 네, 이쪽 섹터들은 사실 최근에 많이 약하죠. 네. 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큰 시장, 이 전기차 및 배터리 쪽 큰 시장이 바로 중국 쪽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각국의 침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요. 이건 좀 개별 이슈로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리튬 관련 이슈가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및 배터리 쪽 투자 심리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어요. 섹터 전반을 좀 그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이슈라면은 아무래도 좀 더 지속이 되고 좀 더 이 관련주들을 더 다른 쪽으로 파생을 시키면서 많이 움직이게 할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좀 이제 개별 이슈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때문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은요. 네. 2차 전지 및 배터리 쪽을 또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리튬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섹터 전반 말씀드렸듯 섹터 전반의 그 분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들은 긴 호흡보다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좀 말씀 좀 드려보고 네네. 아무래도 2차 전지 및 배터리 좀 더 넓게 본다면 전기차 쪽은 조금 더 기회를 좀 살펴보자. 이쪽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충석 위원님은 네. 그 이슈가 지속 가능한 이슈를 좀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좀 개별 이슈로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보수적인 시각이시네요. 오늘 리튬 가격에 대한 이슈로 아주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리튬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어반 리튬 맞습니다. 상한가. 자, 특징적인 종목들 가운데서 좀 어떤 종목을 좀 눈에 띄게 보셨어요? 네, 뭐 많은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부진했다 보니까 또 가격 매력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반등권에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단기적인 대응을 하자 또 팔 때는 팔아주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일단 종목은 대보마그네틱스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수산화 리튬 쪽 손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이제 바로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강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바로 이러한 탄력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좀 눌림이 깊었어요. 뭐 깊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이 과정에서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기에는 충분한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뭐 기술적으로 반등권에 좀 위치해 있다고 좀 보여지죠. 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상승 과정은 크게 놓고 보면은 주가가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레벨업 이후의 눌림. 어찌 보면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만 뭐 수급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상승 과정에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 네, 이 메이저에 의해서는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살펴보니까 대형주 위주로만 어찌 보면 메이저에 의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 때문에 이제 메이저에 의한 이런 그 동향들은 아직까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자라는 것.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접근한다. 뭐 몇 프로가 상관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뭐 1%면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런 짤막한 반등을 노리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이미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몇십 프로 뭐 상승한 종목들 어찌 보면 따라가는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좀 약간 친숙할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네네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 그 픽으로 대보 마그네틱을 선정해 줬는데 이 종목도 역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를 한 리튬 관련주는 김충성 위원님의 관점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김충성 위원님의 의견 어떻게 정재우 위원님은 좀 동의하세요?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세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세요. 저도 예. 같은 의견인데 일단 원래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게요. 말이 많아지면 물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량이 늘어나면은 꼭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견은 같은 의견인데요. 이미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네. 오늘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어반 리튬이라든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두 종목의 공통 분모가 오늘 이 두 종목이 가장 강한 흐름 보이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이만 못한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통 분모는 일단 시세가 한 번씩 나오고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급 이슈죠. 어떤 뭐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맹민 병합 이슈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4,000%가 넘는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이거를 쭉 그어서 체크를 보면 4,736%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0,000%의 수익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수익을 노린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분명 이전의 선반영보다 더 대단한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들 종목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속칭 이야기하는 좀 작업이 들어온 수급들을 정리하는 구간,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6,000원 부근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쉬었다 가는 흐름도 나오고 또 때리는 흐름도 나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피해를 본다기보다도 좀 물려 있으면 또 피곤하고 하니까 네네. 이런 종목군들은 좀 짧게 현재 구간에서는 좀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에서 막 4,000%까지 오르는 그 종목들이 여기서 이게 뭐 10,000%를 기대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되냐. 그걸 그렇죠. 말하는 건 너무 유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튼 좀 리튬과 관련한 종목들 뭐 피해라기보다 여튼 이제 좀 피해를 좀 줄이고자 하는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하는 바람으로 네. 오늘 이 이슈를 좀 짚어주었어요.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볼까요? 리튬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 시세와 그 모멘텀이 나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던 것들을 좀 피해가자라는 취지죠. 그럼 반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보지 못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뭐 리튬 강성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포스코는 철강 가격, 이제 환율 하락과 관련된 수혜도 얻게 될 거고요. 리튬과 철강 가격에 대한 수혜도 얻게 될 거고요. 아직 그런 것들이 시세로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시장에 앞으로 외국계 수급들이 캐리 트레이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비싼 종목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거고요. 자동차를 지금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할 거예요.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은 이미 앞선에서 지수를 끌어올린 데 활용이 됐었고, 아직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은 다 활용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를 붙잡고 시장을 리드하는 흐름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26만 원, 28만 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이렇게 포집을 해 두신다면 차후에 좀 시간을 두고, 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처럼 휘발성 강한 흐름은 안 나올 거예요. 대신 좀 꾸준하고
앞으로 좀 길게 크게 볼 그럴 심산으로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종목들이 이 리튬과 관련한 수혜를 얻고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리튬의 수혜를 좀 덜 받은 게 무엇이 있겠느냐. 포스코홀딩스, 리튬 또 환율의 수혜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핫키워드였습니다.